한국요? 겨우 그런 나라가 중국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우 하오라는 테이블에 놓인 와인잔을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베이징 최고급 루프톱 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중국 명문대 출신, 국영기업과 글로벌 금융사에서 일하는 특권층들이었죠. 솔직히 말해서요. 그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신 뒤 말을 이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든다지만 결국 미국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 자동차요? 독일 브랜드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한국 경제. 중국이 돈줄을 조이면 순식간에 무너질걸요? 그의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데 결국 중국 덕분 아닌가요? 게다가 인구도 5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베이징 인구보다도 적은 나라가 우리랑 경쟁할 수 있겠어요? 하오라는 비웃으며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받은 메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담당자 리우 하오란 출장 일정 2주간 서울, 경기, 부산, 주요 목표 한국 첨단 산업 및 시장 트렌드 분석, 중요성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조사. 이 메일을 처음 받았을 때 하오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한국 시장을 조사하라고? 그는 지금까지 유럽과 북미 시장을 담당해 왔습니다. 중국 최대 투자회사에서 글로벌 시장을 총괄하는 젊은 엘리트로서 유럽의 명품 브랜드,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그는 황당했습니다. 한국이 중요한 시장이라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상사에게 항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단호했습니다. 하오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은 훨씬 중요한 시장이야.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제대로 조사하고 오도록 해.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답을 정해두었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봐도 한국은 중국을 넘을 수 없어. 며칠 후 하오라는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루이비통 여행 가방과 맞춤 정장, 고급 가죽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 탑승 시간이 되자 승무원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리우 하오란님, 비즈니스석으로 탑승 부탁드립니다. 그는 익숙한 듯 여유롭게 자리로 향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칵테일을 주문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비행기가 한국이 아니라 파리로 가는 거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한국 출장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유럽으로 넘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건 없지만 그래도 출장 보고서는 써야 하니까 가서 대충 보고 오면 되겠지.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자신의 오만이 철저히 깨져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하오라는 피곤한 얼굴로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대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고 긴 대기줄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기반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작동하며 여권을 스캔하자 몇 초 만에 입국 절차가 끝났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통과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그는 애써 무덤덤한 척했습니다. 그래봤자 공항 시스템 하나 좋다는 거지. 공항을 빠져나와 공항철도 탑승구로 이동하던 중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실내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공항철도 승강장에는 최신식 디지털 안내판과 자동 발권기가 정리정돈되어 있었으며 기차가 정확히 초 단위로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고속철도도 빠르지만 여전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베이징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마다 혼잡하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다고? 그래도 뭐 공항이랑 기차 시스템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순 없지. 그는 일부러 무덤덤한 척하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하오라는 고급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리우 하오란님, 환영합니다. 편안한 투숙이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살짝 놀랐습니다. 중국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직원이 있다고?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에 들어가니 전등과 커튼이 자동으로 작동하며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중국 최고급 호텔에서도 이런 자동화 시스템은 보기 어려운데 그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으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중국보다 앞설 리는 없어.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리우 하오라는 다음 날 아침 고급 호텔 조식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그래봤자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비하면 작겠지. 그는 애써 무덤덤한 척하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980메가바이트. 뭐야? 이렇게 빠르다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이징에서도 5G가 보급되었지만 실사용 속도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험 삼아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해 보았습니다. 몇 초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이건 좀 인정해야겠군. 그러나 그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한국 경제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지. 그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점심이 되어 그는 회사에서 추천한 전통 한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종업원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그는 영어로 주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메뉴 추천해 드릴까요? 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하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곧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메뉴를 보자 테이블 위의 태블릿이 자동으로 번역 기능을 활성화하며 중국어로 설명을 띄운 것이었습니다. 뭐야? 중국도 아닌데 왜 이렇게 중국어 서비스가 잘 되어 있지? 그는 부대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첫 술을 뜬 순간 이게 뭐지? 얼큰한 국물에 햄, 라면, 고기가 어우러진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는 무심코 한 입, 두 입, 계속해서 떠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러나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며 그래도 한국이 중국보다 대단할 리는 없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저녁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그는 바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중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중국보다 한국이 더 앞선 부분도 많아요. 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감히 중국보다 한국이 앞서 있다고 말하는가? 그는 무심코 그 대화를 듣다가 참을 수 없어 옆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활발하게 토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삼성 반도체는 이미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이미 BMW, 보잉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리우 하오라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결국 원천 기술은 서구에서 온 거잖아. 삼성 반도체, 미국 기술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현대차, 독일 자동차 따라올 수 있겠어? 그러나 유학생들은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 한국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까지 왔어요. 하오라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꾸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중국보다 앞설 수는 없어. 인구 규모부터 차이가 나잖아. 시장 크기도 다르고. 그러자 한 유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면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그는 서울 근교의 첨단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연구소가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로봇이 90% 이상을 자동으로 조립하고 있었고 생산 라인은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초정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공장이라고?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 공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그는 다시 애써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결국 인건비 비싼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경쟁력이 있겠지. 그러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AI와 로봇 자동화를 통해 인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였거든요. 그리고 생산 효율성은 독일의 최고급 공장보다도 높아요. 불량률은 0.001% 미만이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국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그는 그날 밤 호텔에서 침대에 누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걸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출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오라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한국 소비 시장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라.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장 시스템이야 좋을 수 있지만 한국이 중국만큼 큰 시장일 리 없지.
그는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몇 가지 비판적인 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장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인 결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QR코드로 빠르게 결제하고 로봇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브랜드의 위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샤오미보다 삼성이 더 인기가 많다고 매장에는 삼성과 LG의 최신 전자제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고객들은 중국산 제품보다 한국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패션 매장에서도 중국 브랜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한국 로컬 브랜드들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중국 브랜드가 한국보다 인기가 없다니. 그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거지? 그러나 그는 아직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라고 볼 수는 없어.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쇼핑몰을 빠져나와 강남거리로 나선 하오란. 그는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한 유명한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그가 자리 잡고 앉았을 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국 유학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진짜 살기 좋아. 지하철도 깨끗하고 병원도 엄청 빠르고. 맞아. 심지어 인터넷 속도도 중국보다 훨씬 빠르다니까. 하오라는 그 말을 듣고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한국에 처음 와서 신기한 것뿐이야. 솔직히 한국이 중국보다 나을 게 뭐가 있니? 그 순간 유학생 중 한 명이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형, 한국 와서 직접 보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오라는 당황했습니다. 뭐가? 그래봤자 중국이 더 크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그러자 다른 유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삶의 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선 공기도 깨끗하고 서비스도 훨씬 친절하고 체계적이에요. 베이징보다 나아요. 그 순간 주변 한국 손님들이 조용히 하오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창피를 당했다고? 그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습니다. 화를 사귀며 강남거리를 걷던 하오란. 그는 갑자기 치아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럴 때 치통이 생기다니. 그는 급하게 근처 치과를 검색했습니다. 예약 없이 당일 진료 가능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약 없이도 병원에 갈 수 있다고? 그는 반신반의하며 치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료 가능할까요? 네. 보험 있으신가요? 아니요. 여행자입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접수 도와드릴게요. 하오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병원 예약을 잡으려면 며칠, 심지어 몇 주 전부터 기다려야 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당일 예약도 필요 없고 바로 진료가 가능하다니. 몇 분 후 그는 깨끗한 진료실에서 최첨단 스캔 장비로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기술을 보려면 최고급 사립병원을 가야 하는데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간단한 치료로 해결될 것 같네요. 바로 진행해 드릴까요? 네. 하오라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된다고? 그는 치료를 받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거지? 치료를 마친 후 하오라는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출장 전까지 한국을 무시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교통 시스템, 최첨단 결제 및 무인화 기술,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한국 브랜드, 중국보다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그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중심 국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IT, 의료, 첨단 산업을 보유한 강국이다. 우리는 한국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는 보고서를 저장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강했다니. 출장 마지막 날 아침, 하오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은 여느 때처럼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보고서를 제출한 후 몇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다니. 처음 출장을 올 때만 해도 그는 한국을 단순한 작은 나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만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방을 싸는 손길이 느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짐을 싸고 있지? 마치 떠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기 싫어졌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래도 난 중국인이다. 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중국이야.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날 방문했던 한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는 한국 음식에 대해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라면 절대 먹지 않을 것 같았던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을 때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한국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조용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가 편안하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의 모습이 이제는 오히려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건가?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출장 때문에 잠깐 그런 거겠지. 그는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남김없이 김치찌개를 비운 후 식당을 나섰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하오라는 다시 한번 인천공항의 완벽한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자동화된 체크인, 빠른 보안 검색, 쾌적한 환경. 그는 이 모든 것에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그는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유지, K 콘텐츠, 넷플릭스 흥행 1위 기록, 한국의 의료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 평가. 그는 피식 웃으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군. 그때 그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운지 한쪽에서 한 한국 여성이 지갑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순식간에 지갑을 주워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몇 명은 걱정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이었다면 아마 누군가 주워서 가져갔을지도 모른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강한 진짜 이유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민의식이구나. 기술력, 경제력도 물론 대단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성실함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잡아야 하는 건 이런 것들이었어. 비행기가 이륙하자 하오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출장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에 작성한 문장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그는 이 문장을 작성할 때 그 어떤 순간보다도 솔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지만 이제 그는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오만했구나.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내가 배운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가로지르며 그를 다시 중국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아니,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강국이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해야 할 때다. 하오라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만했음을 인정했고 한국이 더 이상 과소평가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나는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다. 뉴욕 맨해튼, 고층 빌딩이 가득한 거리 위로 자동차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시끄러운 경적 소리, 그리고 수없이 울려 퍼지는 휴대전화 벨소리. 그 가운데 한 남성이 번화가 한가운데 서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음 미팅은 수요일 오전 9시로 잡아. 그리고 보고서는 오늘 밤까지 마무리해. 38세 글로벌 자동차 기업 임원 에릭 존슨. 그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빠르게 승진하며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았고 업계에서 손꼽히는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늘 바빴고
그의 손에는 항상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서둘러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이메일을 확인했고 저녁 약속은 대부분 사업 미팅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도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자. 지금은 바빠. 그러다 보니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에 몰두할수록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그는 점점 성공한 외로운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상사인 제이슨이 그를 불렀습니다. 에릭, 이번에 한국으로 출장을 좀 다녀와야겠어. 한국이요? 에릭은 예상치 못한 출장 소식에 놀랐습니다. 그는 유럽과 미국 시장을 주로 담당했기에 아시아 출장은 그에게 낯선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 협업 논의를 할 예정이야. 내가 직접 가서 계약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해줘. 제이슨의 말에 에릭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국이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그곳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뉴욕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뉴욕과는 다르게 높은 빌딩들 사이로 조용한 한옥이 자리 잡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인 도시군. 그는 공항에서 짐을 찾고 회사에서 예약해둔 호텔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회사 측에서 배정한 차량이 공항에서 그를 픽업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릭 씨, 공항 픽업 차량이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택시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담당자로부터 온 메시지를 보고 에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니. 그는 불만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공항 앞에서 택시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공항 앞에는 여러 대의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유독 깔끔한 검은색 택시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점퍼를 입고 단정한 안경을 쓴 그는 조용히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곧장 그 차에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영어로 인사하자 기사님은 반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Welcome to Korea. 예상보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에릭은 살짝 놀라며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로 가주세요.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하게 가세요. 그렇게 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용한 택시 이동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죠? 에릭은 기사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뉴욕에서 왔습니다. 오, 뉴욕. 제가 젊었을 때 뉴욕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참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였어요. 에릭은 피곤한 상태였지만 기사님의 말에 자연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욕은 언제나 바쁘죠. 기사님은 백미러를 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게 꼭 좋은 건가요? 에릭은 순간 당황하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택시를 타보았지만 이렇게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기사는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뉴욕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삽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죠. 에릭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그의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사님은 조용히 도로를 바라보며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인생이란 게 가끔은 목적지만 보지 말고 주변 풍경도 좀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에릭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태껏 그런 풍경을 신경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다음 목표, 다음 성과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에릭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내게 뭔가 중요한 의미가 될지도 모른다. 서울 도심을 향해 달리는 택시 안. 에릭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박태수 기사님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게 꼭 좋은 건가요?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뉴욕에서는 바쁠수록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 역시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기사님의 말은 그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생각에 잠긴 사이 박 기사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운전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에릭은 흥미를 느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이요? 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 일이 참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우는 것이 많거든요. 에릭은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과 비교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고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기사님께서는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러우신가요? 박 기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제 일이 참 좋습니다. 물론 힘든 날도 있지만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예를 들면요.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가족이 최고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유가 행복이라고 하더군요. 정답은 없어요. 결국 자기한테 맞는 삶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에릭은 창밖을 바라보며 기사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원하고 있지? 그러나 그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는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네온사인처럼 반짝였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박 기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혹시 식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에릭은 피곤했지만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정신없이 바빠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으니 현지 음식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박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추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간단한 가정식이지만 정성이 가득한 곳입니다. 에릭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기사님이 추천하시는 곳이라면 믿겠습니다. 택시는 조용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작은 한옥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입구에는 엄마 손 밥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에릭은 예상했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서 살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박 기사님이 주인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태수 아저씨 왔어요? 오늘도 기사님들과 함께 오셨어요? 아니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에릭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그 따뜻한 환영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릭은 자리에 앉았고 곧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잡채,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입을 떠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과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거 굉장한데요. 그동안 뉴욕에서 바쁘게 살아오느라 이렇게 따뜻한 집밥을 먹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에릭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게 살아오면서 이런 작은 행복들을 잊고 있었구나. 다음 날 에릭은 자동차 회사 모터스에서 중요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과의 첫 만남이었기에 철저히 준비해 갔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한국의 직장 문화는 뉴욕과 많이 달랐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한국 직원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에릭 씨, 오늘 저녁 같이 하시죠? 뉴욕에서는 업무가 끝나면 바로 퇴근하는 문화였지만 한국에서는 회식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박 기사님과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한국의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에릭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기사님과의 대화, 따뜻한 한식당, 그리고 모터스의 사람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을까? 성공, 돈, 커리어?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기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잠시 들를 곳이 있습니다. 에릭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여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택시는 서울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고 에릭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창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뉴욕에서 보냈던 날들과 한국에서의 며칠을 비교하면 마치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을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박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에릭 씨, 뉴욕으로 돌아가면 다시 바쁜 일상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에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도요. 회사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이메일이 수십 통씩 쌓였을 겁니다. 박 기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제가 가는 곳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릭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군요. 그렇게 택시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오래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번화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벽에는 낡은 간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고 가게 앞에서는 상인들이 정겨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은 차를 한쪽에 세운 뒤 에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리시지요.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에릭은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박 기사님은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빵집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단순했지만 한 남성이 정성스럽게 반죽을 빚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박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빵집은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주인은 한때 저처럼 회사를 다니다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에릭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말은 저 빵집 주인도 한때는 바쁘게 살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15년 동안 일했지만 결국 지금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에릭은 유리창을 통해 빵을 만드는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묻어나 있었고 손님들과 주고받는 대화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박 기사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에릭 씨, 우리는 가끔 길을 잃어야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빵집 주인도 그리고 저도 한때는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었지요. 에릭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박 기사님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에릭 씨, 저는 예전엔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에릭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다른 삶이요? 박 기사님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아주 바쁘게 살았어요.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달렸지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에릭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 기사님은 잠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원래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때는 가족보다 일, 친구보다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늘 늦게 들어갔고 아내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이 갑자기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에릭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지만 결국 아들은 제 손을 잡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박 기사님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도 뭔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기사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회사도 성과도 승진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뒤늦게 알아버렸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서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에릭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는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온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묻고 싶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 기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에릭 씨, 앞으로 어디로 가시든 가끔은 주변을 돌아보세요. 길을 잃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에릭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이번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뉴욕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는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사인 제이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이슨, 뉴욕으로 돌아가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뉴욕 JFK 공항에 착륙하자 에릭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공항 내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영어 안내 방송. 모든 것이 이전과 다름없었지만 그가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었지. 그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맨해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한국에서의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박 기사님과 나눈 대화, 한식당에서의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오래된 빵집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 그 모든 순간이 그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뉴욕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차들이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이제 이 속도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릭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이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뉴욕의 아침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늘 하던 대로 책상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수십 통의 이메일들, 미팅 요청, 급한 업무 지시들. 예전 같았으면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곧바로 처리하기 시작했겠지만 이번에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사인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에릭, 한국 출장은 어땠나? 그의 질문에 에릭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이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봤다고? 무슨 뜻인가? 에릭은 책상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이슨, 우리는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이슨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웬 철학적인 이야기야? 자네답지 않군. 에릭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숫자와 성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사람들과 소통하고 일을 즐기면서 하고 싶습니다. 제이슨은 한숨을 내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에릭,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야. 비즈니스 세계에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결국 숫자가 말해주는 거지. 에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요. 숫자도 중요하죠.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아무리 성공해도 의미가 없어요. 제이슨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에릭은 더 이상 그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에릭은 한국 회사의 김민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협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피드백을 전하며 출장 동안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박 기사님에게도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받은 명함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박 기사님, 안녕하세요. 뉴욕으로 돌아와 다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 박 기사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에릭 씨, 뉴욕에서도 잘 지내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그곳에서도 가끔은 주변을 돌아보며 여유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다시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에릭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뉴욕에서도 실천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 후, 에릭은 회사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회의 중에도 단순히 성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헬스장을 가거나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요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가끔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공만을 좇으며 달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에릭, 오랜만이야.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 옛날처럼 다 같이 모이려고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는 미안, 바빠서 다음에 보자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지. 어디서 만나? 그는 이제 삶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릭은 출근길에 문득 뉴욕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걷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바쁘게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들었던 박 기사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길을 잃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은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이제 그는 예전처럼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삶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에릭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